안녕하세요. 지난 엄마의 틀 안에서 피어난 삶. 그 첫 번째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경석의 차 안. 히터의 온기가 수진의 젖은 살결을 데웠지만 그녀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석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구원자처럼 수진의 머리를 말려주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지옥 같은 통제에서 내가 당신을 꺼내줄게요. 하지만 그 안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결에 들린 경석의 낮은 전화 목소리가 수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다 왔어. 이제 마지막 단계야. 그 여자가 제 발로 집을 나왔으니까. 뭐지? 경석 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수진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강렬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3시간쯤 흘렀을까? 경석이 깊은 잠에 든 것을 확인한 수진은 눅눅한 공기를 가르며 그의 스마트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걸린 비밀번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수진은 옷걸이에 걸린 경석의 코트 주머니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낡은 가죽 수첩. 바깥의 시린 공기를 그대로 머금은 듯 서늘한 감촉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수첩을 가슴에 품고 도둑처럼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변기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넘긴 수첩 속에는 기괴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의 학교 시간표, 아이의 등하원 동선, 그리고 9시 10분 출근, 4시 30분 하원. 빼곡한 숫자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수첩 사이에 끼워진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위로 덧칠해진 증오 섞인 낙서를 본 순간 수지는 숨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경석 씨가 왜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방금 전까지 자신을 소중하게 품어주던 경석의 향기가 갑자기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비명이 되어 귓가를 때렸고 따뜻했던 히터 바람은 살을 에일 듯한 냉기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경석이 왜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지는 잠에서 깨지 않은 경석을 뒤로하고 홀로 수진의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어머니가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서자 어머니는 서슬퍼런 눈을 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놈한테 갔더냐? 그놈이 누군 줄 알고! 엄마, 대체 왜 그렇게 경석 씨를 싫어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주 때문은 아니죠? 왜 경석 씨가 어머니 젊은 시절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진의 절규 섞인 질문에 어머니의 눈동자가 잘게 떨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어머니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리며 비틀거리며 일어나 벽장을 열었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먼지 쌓인 낡은 편지 뭉치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은 짐승의 울부짖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놈 아비가 30년 전에 나를 임신시키고 도망갔던 내 첫사랑이다. 너를 낳기도 전 나를 버려두고 떠나 내가 죽으려고 약까지 먹게 만들었던 그 인간의 아들이고. 수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머니는 7년 전 경석을 처음 본 순간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경석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린 후 다른 여자와 낳은 아들이 바로 경석이었던 것입니다. 그 인간이 나를 파멸시켰듯 그 아들놈인 경석이라는 놈은 너를 이용해 나를 죽이려는 거야. 사주. 그래, 사주가 나쁘지. 너와 그 놈은 절대로 엮여서는 안 될 악연 중의 악연이니까. 수지는 어머니의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닌 30년 전 자신을 버린 남자를 향한 지독한 원한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주가 나쁘다는 말은 진실을 감추고 딸을 보호하기 위한 어머니만의 가혹하고도 뒤틀린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경석 역시 자신의 아버지를 과거에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여 파멸로 몰아넣었던 수진의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녀가 가장 아끼는 작품인 수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손에 붙들린 자신의 손목이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사주라는 방패가 사실은 자신을 가둔 감옥의 벽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라는 성역은 거칠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광기 어린 고백에 수진이 바닥으로 무너지려 할 때 거실 한쪽에서 수진의 남편이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 무색무취하게 배경처럼 존재하던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리고 수진 씨, 미안합니다. 사실 경석 씨를 서점에 나타나게 한 건 저였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이미 1년 전부터 경석의 정체와 그가 접근한 의도를 모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장모님의 광기 어린 통제 속에서 수진과 결혼 생활을 함께하며 질식해가던 동지로서 그녀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안타깝고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장모님의 간섭과 통제가 지속되고 수진의 마음이 자신에게로 열리지 않자 자신과 수진 모두를 파괴해서라도 이 가짜 낙원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진 씨, 내가 봐온 당신은 스스로 이 집을 나갈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마지못해 꾸역꾸역 살아가는 이 가짜 낙원을 무너뜨리고 누군가 당신을 강하게 끌어당겨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신이 그리워하던 옛사랑이라면 비극으로 끝나더라도 일단 당신을 이 감옥에서 꺼내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는 정비사처럼 덤덤했습니다. 수지는 어쩌면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안에서조차 어머니뿐 아니라 남편에게서도 철저히 관찰당하고 조종당하는 실험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온 마음을 쏟지 못해 한편으로는 늘 그에게 죄스럽기도 미안하기도 했었던 수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석을 다시 만나게 해준 사람이 남편이었다는 그의 자백,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어난 척 지내온 남편의 모습들이 수진을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수진에게 남편은 사랑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적어도 인간적인 연민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 비친 자신은 함께 탈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광기, 경석의 복수, 남편의 방관, 이 모든 것들이 수진이라는 관역을 향해 날아온 화살이었음을. 그녀는 어머니와 남편의 시선이 교차하는 거실 한복판에서 생전 처음으로 지독한 홀로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감이 역설적으로 그녀를 깨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에게 수진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장모의 통제라는 감옥을 폭파하기 위해 투입된 기폭제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뒤틀린 모성, 경석의 치밀한 복수심, 그리고 남편의 서늘한 방조. 수진은 자신이 믿었던 모든 세계가 박수진이라는 한 여자를 무대 위에 세워두고 버린 잔혹한 인형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은 그날로 짐을 쌌습니다. 경석에게도, 남편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사직서를 냈고 어머니가 준 폐물을 모두 팔아 아무도 연고가 없는 낯선 소도시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수진은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그녀의 방에는 더 이상 어머니가 정해준 가구도 사주에 좋다는 부적도 없습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고른 투박한 나무 책상과 햇살이 잘 드는 창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 박수진, 내 인생의 사주는 내가 쓴다. 살자, 다시 살아보자. 수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주문을 외웁니다. 비록 준우와 떨어져 지내는 아픔은 뼈저리지만 수지는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가 아닌 박수진이라는 인간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온전한 나로 바로 서야만 내 아이, 준우를 마주할 수 있어. 모든 가짜 낙원을 뒤로하고 홀로 서기를 선택한 수지는 낯선 도시에서 진짜 숨쉬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정착한 곳은 바다가 가까운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작은 서점의 점원이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글쓰기 강사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어머니의 감시도, 경석의 복수심, 어린 눈빛도, 남편의 관찰자적인 시선도 없는 곳. 수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아침 메뉴를 고르고 읽고 싶은 책을 읽었습니다. 준우야, 엄마는 오늘 처음으로 사주에 안 좋다는 파란색 옷을 입었어.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오히려 엄마 마음이 파란 하늘처럼 맑아지는 기분이었단다. 우리 준우는 많이 컸겠지. 보고 싶어. 내 아들. 수지는 매일 밤 아이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를 쓰며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온전한 어른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아이를 다시 데려와도 결국 어머니가 만든 그 지옥 같은 대물림을 반복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떠난 지 1년이 되던 날, 수진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남편이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떠난 뒤 장모님은 기력이 쇠해져 더 이상 준우를 돌보지 못합니다. 준우는 매일 창밖을 보며 엄마가 가져다준 동화책만 읽고 있어요.
혹시 준우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면 답장 주십시오. 남편의 무미건조한 메일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인형도 아닙니다. 이제 제 아이를 제 힘으로 안아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화려한 카페도 어머니의 집도 아닌 동네의 작은 놀이터에서 아이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남편과 함께 걸어오는 아이, 준우를 본 순간 수진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구부정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진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을 보자마자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려 입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예전처럼 눈을 피하거나 떨지 않았죠.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그린 틀 속에 저를 가두려 했던 건 엄마의 상처받은 과거 때문이었다는 거 이제는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그 틀은 부서졌어요. 전 더 이상 엄마의 대리 만족을 위한 인형이 아니에요. 내 아이도 절대 그렇게 키우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평생 처음 보는 딸의 강인한 눈빛에 압도된 듯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준우야. 엄마의 목소리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년 사이 훌쩍 자란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경석의 향기도 남편의 서늘함도 아닌 오직 수진 자신의 체온이 아이에게 전달되길 바라며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준우야. 엄마가 엄마를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 이제 엄마가 준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집이 되어줄게. 누구도 우리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진짜 우리 집으로 가자. 준우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뺨을 어루만지고 목을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에도 안 가는 거지?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준우 옆에 있어줘요. 이제 수진의 집 현관에는 부적 대신 수진의 아이, 준우가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점집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와 함께 내일은 어떤 길을 산책할지, 어떤 꿈을 꿀지 고민합니다. 어머니와는 가끔 안부만 묻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으며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죠. 홀로 서기는 외롭고 고단하지만 수지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자신에게 미소 짓습니다. 박수진, 오늘 내가 선택한 날씨는 맑음이야. 여러분, 수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타인이 그어놓은 선과 틀을 지우고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수진의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야만 보이는 길도 있는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수진은 모든 관계를 끊고 투박한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 경석의 그늘을 벗어나 오직 자신의 선택으로만 채우는 진짜 낙원 같은 삶. 우리 삶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이 사연 속 수진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엄마의 틀 안에서 피어난 삶 그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마음 자양강장제, 바카스F의 황홀라디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낙원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사주는 남이 읽어주는 것이지만 운명은 당신이 직접 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